보호자분이시죠? 아버님이 쓰러지셨습니다. 퇴근길이었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낯선 번호였고 화면을 밀어 올리자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떨어졌다. 플라스틱 뚜껑이 튕겨나가며 바닥에 흙탕물이 번졌고 갈색 액체가 구두 끝을 적셨다. 나는 그것을 보고 있었다. 커피가 인도 틈새로 스며들고 증기가 피어올랐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피해 걸었다. 병원으로 달렸다. 택시 뒷좌석에서 창밖을 봤다. 신호등이 지나갔고 간판이 흐릿하게 번졌으며 차들이 멈춰 섰다. 다시 움직였다. 기사는 뭔가를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입이 열리지 않았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으며 그냥 창밖만 봤다. 응급실 입구였다. 자동문이 열리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형광등이 밝았고 대기실엔 사람들이 앉아 있었으며 어디선가 아이가 울고 있었다. 접수창구로 걸어가며 바닥 타일을 봤는데 흰색과 회색이 반복되고 있었고 내 그림자가 형광등 아래로 길게 늘어져 있었다.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다. 중환자실로 이송했다고 했고 담당 의사가 곧 나온다고 했으며 저쪽 복도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로 갔다. 긴 복도였고 끝이 보이지 않았으며 벽엔 노란 라인이 그어져 있었다. 의사가 나왔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차트를 들고 있었으며 표정은 무덤덤했다. 뇌출혈로 보인다고 했고 응급처치는 했다고 했으며 생명엔 지장 없지만 중환자실로 옮겼다고 했다. 나는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되지 않았다. 중환자실 앞이었다. 유리창이 있었고 그 너머로 아버지가 보였다. 침대에 누워 계셨고 산소호흡기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며 손은 이불 위에 놓여 있었다.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고 투명한 액체가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으며 심전도 기계가 삐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그냥 멍하니 서 있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세상은 멈춘 것 같았다. 시간이 흐르는지 멈춰 있는지 알 수 없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소리도 멀게 들렸으며 나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아버지를 봤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화면을 밀어 올리자 공항 소음이 들렸다.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으며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공항이야. 다들 기다리고 있어. 나는 말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배경 소음만 들렸고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으며 누군가 뒤에서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다녀올게. 병원비는 카드로 해. 비. 통화가 끊어졌다. 화면엔 통화 종료 아이콘이 떠 있었고 나는 그것을 보고 있었으며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다. 종이컵 커피를 마셨다.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였고 미지근했으며 맛이 없었다. 뜨겁지도 않았고 차갑지도 않았으며 그냥 쓴맛만 입안에 남았다. 한 모금 더 마시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덜컹 소리가 났다. 형광등이 깜빡였다. 낡은 등이었고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거렸으며 그때마다 복도가 어두워졌다 다시 밝아졌다. 간호사가 지나갔다. 발소리가 멀어졌고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으며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다. 이상했다. 세상은 멀쩡한데 나만 멈춘 것 같았다. 사람들은 걷고 있었고 기계는 돌아가고 있었으며 시계는 째깍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천장을 봤고 형광등을 봤으며 그 빛이 눈에 들어와 따가웠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다. 핸드폰을 봤더니
2시간이 지나 있었다. 문자가 와 있었고 장모님이었으며 민호야 아버님 괜찮으시지? 우리 지금 출국 수속 중이야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으며 다시 유리창 너머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는 여전히 누워 계셨다. 움직이지 않으셨고 눈은 감겨 있었으며 가슴만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다. 기계 소리만 들렸고 삐 소리가 일정하게 반복되고 있었으며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는 혼자냐고, 다른 가족은 오지 않냐고, 연락할 사람이 있냐고 물었다. 나는 혼자라고 했다. 가족들은 여행 중이라고 했고 곧 올 거라고 했으며 거짓말이었지만 그렇게 말했다. 응급실 네온사인이 반사됐다. 빨간 불빛이 유리창에 비쳤고 내 어깨 위로 번졌으며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봤다. 불빛이 커졌다 작아졌고 반복되고 있었으며 최면처럼 느껴졌다. 복도 끝에서 카트가 지나갔다. 바퀴 소리가 들렸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 있었으며 점점 멀어지다 사라졌다. 환풍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낮게 웅웅거리고 있었으며 그 소리만 남았다. 그날 아무도 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다. 사흘째였다. 회사엔 연락도 못했고 병실 밖 의자에서 잠을 잤으며 씻지도 못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수염이 자라고 있었으며 거울을 보지 않았다. 간호사가 지나가며 물었다. 가족은 없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핸드폰엔 아내에게 보낸 문자가 남아 있었다. 아버지 상태 안 좋아. 병원비 걱정돼. 언제 돌아와? 3개의 문자였고 답장은 하나뿐이었다. 잘 버텨. 카드로 처리해.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다. 10글자였고 띄어쓰기 포함이었으며 이모티콘도 없었다. 문장은 차갑고 무표정하고 낯설었다. 마치 내 가족이 아닌 업무 메시지를 받은 기분이었다. 병원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김치찌개 정식이었고 밥은 식어 있었으며 반찬은 짜고 물렀다. 젓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고 몇 숟가락 뜨다 그만뒀으며 그냥 물만 마셨다. 주변엔 환자복 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보호자들이 밥을 먹이고 있었으며 TV에선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중환자실 앞으로 돌아왔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가 보였다. 여전히 누워 계셨고 기계가 숨을 쉬게 하고 있었으며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의사가 말했다.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더 지켜봐야 한다고, 일주일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일주일. 그 말이 무겁게 느껴졌다. 일주일을 어떻게 버티나 생각했고 돈은 얼마나 더 나갈지 계산했으며 회사는 어떻게 하나 걱정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정리되지 않았으며 그냥 앉아만 있었다. 새벽 2시였다. 병실 불빛 아래서 핸드폰을 켰다. 배터리가 20%였고 알림이 몇 개 떠 있었으며 SNS 아이콘에 숫자가 보였다. 터치했다. 타임라인이 열렸고 맨 위에 아내의 사진이 있었다. 해외 리조트였다. 푸른 바다가 배경이었고 야자수가 보였으며 하얀 모래사장이었다. 아내가 웃고 있었고 장모가 케이크를 들고 있었으며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다. 행복한 가족, 엄마 생신, 사랑해요, 힐링 여행. 나는 그 사진을 보고 있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크롤했고 사진이 여러 장 있었으며 수영장 사진, 식당 사진, 침대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다. 댓글이 달려 있었다. 부러워요. 가족이 최고, 행복해 보여요. 좋아요. 128개였다. 화면을 껐다. 어둠이 왔고
내 얼굴이 검은 화면에 비쳤으며 형광등 불빛만 남았다. 목이 말랐고 손이 떨렸으며 화면을 다시 켰다 껐다를 반복했다. 다음 날 아침 장모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호야. 목소리는 밝았다. 병원비는 정리됐지? 내가 그런 건 잘하잖아.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다. 아직이요. 아, 그래. 그럼 카드로 일단 긁고 나중에 정산하자. 너희 카드 한도 괜찮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호야, 들려? 신호가 안 좋네.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통화가 끊어졌다. 나는 핸드폰을 쥐고 있었다. 손에 힘이 들어갔고 화면에 지문이 묻었으며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나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그들에게 나는 사위가 아니었다. 가족도 아니었고 문제 해결사였으며 ATM이었다. 버튼만 누르면 돈이 나오는 기계였고 고장나면 불편해하는 기계였으며 감정은 필요 없는 기계였다. 병원비가 밀리기 시작했다. 행정실에서 전화가 왔다.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고, 현재 잔액으로는 이틀밖에 안 된다고, 빨리 처리해달라고 했다. 나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숫자가 줄어들고 있었고 월급은 이미 카드 결제로 빠져나갔으며 대출 가능 금액을 조회했다.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민호 씨, 상사였다. 상황은 알겠는데 일은 언제 복귀할 수 있어요? 나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번 달은 힘들겠네요. 일단 쉬세요. 무급휴가로 처리할게요. 무급휴가. 그 단어가 귓속에서 울렸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랐다. 감사할 일이 아니었고 이해받을 일도 아니었으며 그냥 입에서 나왔다. 삶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벽돌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소리였고 천천히 기울어지는 소리였으며 손 쓸 수 없는 속도였다. 나는 병실 복도에 앉아 있었고 천장을 봤으며 형광등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그날 밤 병원 밖 자판기 앞에 섰다. 동전을 넣었고 버튼을 눌렀으며 커피가 떨어졌다. 종이컵을 들었는데 뜨겁지 않았다. 미지근했고 식어 있었으며 한 모금 마시고 버렸다. 쓰레기통에 컵이 떨어지며 소리가 났다. 창밖에 비가 내렸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고 흘러내렸으며 밤의 도시를 적시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번졌고 차들이 지나갔으며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걷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민호 씨? 돌아봤다. 남자였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명함을 꺼내 들었으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저는 산청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명함을 받았다. 아버님 명의로 된 건물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습니다. 재개발. 그 단어를 들었다. 서류 관련해서 서명 확인이 필요한데요. 시간 되시면 한번 들러주시겠어요? 나는 명함을 보고 있었다. 글씨가 흐릿했고 초점이 맞지 않았으며 다시 또렷해졌다. 산청재개발조합, 조합장 김태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지금은 좀. 그럼 나중에 연락 주세요. 급한 건 아니니까요. 남자는 다시 미소를 짓고 돌아섰다. 발소리가 멀어졌고 자동문이 열리며 비냄새가 들어왔으며 문이 닫히고 조용해졌다. 나는 명함을 쥐고 있었다. 재개발, 아버지 건물, 서명.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정리되지 않았으며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느낌은 있었다. 뭔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었고 내 삶의 균열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으며 이제 막 시작된 거라는 느낌이었다. 복도로 돌아왔다. 중환자실 불빛이 보였고 기계 소리가 들렸으며 간호사가 지나갔다.
나는 의자에 앉았고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으며 창밖 비를 봤다. 비는 계속 내렸다. 나흘째 아침이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기계만 숨을 쉬게 하고 있었으며 나는 병실 밖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목이 뻐근했고 허리가 아팠으며 손으로 목덜미를 주무르며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낯설었다. 수염이 더 자라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입술이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다. 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는데 차가운 수돗물이 정신을 깨웠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고 어제 만났던 재개발조합 김태수라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소유한 산청동 다세대 주택건으로 연락했다고 했고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다고 했으며 전체 사업 규모가 약 680억 원 정도라고 했다. 680억이라는 숫자가 귀에 들어왔다. 남자는 계속 말했고 아버지 소유분은 대략 58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했으며 정확한 건 감정평가 나와봐야 하지만 조합 가입 의사 있으면 서류 준비하면 된다고 했다. 나는 질문했다. 아버지가 의식이 없는데 가능한지,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물었고 남자는 성년 후견인 선임받으면 된다고, 법원 절차 밟으면 가능하다고, 급한 건 아니지만 조합 마감이 있으니 서두르는 게 좋다고 대답했다. 통화가 끊어지고 나는 복도에 서 있었다. 58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현실감이 없었고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느껴졌으며 숨을 몇 번 크게 쉬어야 했다. 병실로 돌아와 아버지를 봤다. 여전히 누워 계셨고 기계 소리만 가득했으며 링거액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다. 58억이라는 돈이 저 몸 안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았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으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몇 번 간 뒤 받았고 배경에 음악 소리가 섞여 들렸으며 나는 아버지 집이 재개발 구역이라는 말과 보상금이 58억 정도 나온다는 말을 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아내는 그래 좋네 알아서 해라고 했으며 지금 바쁘니 나중에 얘기하자며 전화를 끊었다. 통화 시간은 42초였다. 화면에 표시된 시간을 보며 서 있었는데 좋네, 알아서 해라는 말이 귓속에서 계속 울렸고 58억이라는 돈 앞에서 42초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장모에게도 전화했다. 여전히 밝은 목소리로 받았고 애한테 들었다며 잘 됐네 그럼 병원비는 걱정 없겠다고 했으며 조합 절차 같은 거 복잡하지만 내가 잘 알아서 하라고 우리는 법 같은 거 잘 모르니까 민호가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 곧 들어갈 거니까 힘내라는 말과 함께 통화가 끊어졌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화면엔 통화 목록이 떠 있었고 장모님과 아내와 회사 상사 이름이 보였으며 모두 끝난 통화들 뿐이었다. 밤이 되자 병실은 더 어두워졌다. 복도 불빛만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고 기계 소리가 더 크게 들렸으며 삐, 삐, 삐 하는 일정한 리듬이 최면처럼 느껴졌다. 조합 명함을 꺼내 다시 펼쳐봤다. 구겨져 있었던 종이 위로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고 김태수와 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혀 있었으며 뒷면엔 빠른 결정이 유리함이라는 손글씨가 남아 있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어제부터 계속 내리는 비였고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으며 도시 불빛이 번지는 풍경 속에서 가로등과 지나가는 차들과 우산 쓴 사람이 보였다. 의자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으며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서자 빗방울이 얼굴에 닿았다. 차가웠지만 깨어나는 느낌이었고 한 발 더 나가
비를 맞으며 걸었다. 가로등 아래에 섰다. 불빛이 내려왔고 손에 든 명함이 젖어서 번지기 시작했으며 58억이라는 숫자를 다시 떠올렸다. 그 돈이면 아버지 병원비를 낼 수 있고 치료를 계속할 수 있으며 회사를 그만둬도 될 것 같았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며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다. 아내가 보낸 문자가 있었다. 재개발 절차 잘 알아보라는 내용이었고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확인하라고 적혀 있었으며 물음표도 없는 명령문이었다. 처남에게서도 문자가 와 있었다. 재개발 소식 들었다며 58억이면 형 목도 크겠다는 내용이었고 나중에 식사하자는 말이 붙어 있었으며 내 몫이라는 단어가 유독 눈에 들어왔다. 장모님 문자도 있었다. 혹시 세무사 아는 사람 있냐고 물었고 증여세 줄이는 방법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적혀 있었으며 아버지는 아직 의식도 없는데 증여세부터 걱정하는 모습이 낯설었다.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화면에 빗물이 떨어졌고 글자가 번졌으며 그 순간 깨달았다. 그들에게 나는 사위가 아니라 처리자였다. 아버지는 장인이 아니라 숫자였고 58억은 보상금이 아니라 이익이었으며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 계산식이었다. 비가 더 세게 내렸다. 옷이 흠뻑 젖었고 머리카락에서 물이 흘렀으며 구두 안까지 물이 스며들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가로등 아래 서서 명함을 보며 숫자를 생각하고 결심을 다졌다. 병원으로 돌아왔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젖은 머리에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다. 5층에 내려 복도를 걸으며 간호사 스테이션을 지났고 환자복 입은 사람을 지났으며 중환자실 앞에 도착해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봤다. 여전히 누워 계셨고 기계가 작동하고 있었으며 손은 이불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유리창에 손을 댔다. 차갑고 딱딱한 표면이었고 손자국이 남았으며 소리 없이 말했다. 제가 할게요. 이번엔 제가 직접 나갈게요. 아버지 대신 제가 서겠습니다. 기계 소리만 대답했다. 삐삐삐 일정한 리듬이었고 변하지 않는 소리였으며 손을 떼자 손자국이 천천히 사라지며 김이 거쳤다. 복도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 조합 명함을 펼쳐 전화번호를 핸드폰에 저장했고 김태수 재개발 조합이라고 입력했으며 메모란에 58억이라고 적어 넣었다. 시간을 보니 새벽 2시였다. 병원은 조용했고 간호사만 가끔 지나다녔으며 환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고 머릿속엔 숫자가 맴돌았으며 계획이 서서히 세워지고 있었다. 이제 내가 움직여야 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아무도 관심 없었으며 완전히 혼자였지만 괜찮았다. 혼자서도 할 수 있었고 해야만 했으며 반드시 해낼 것이었다. 창밖엔 여전히 비가 내렸다. 하지만 비는 언젠가 멈출 것이고 새벽은 반드시 올 것이며 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이번엔 내가 직접 나간다. 일주일이 지났다. 병원비는 일단 카드로 처리했고 한도가 거의 찼으며 다음 달 청구서를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아버지 상태는 안정적이었지만 여전히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의사는 더 기다려보자고만 했다. 조합 사무실로 가는 날이었다. 김태수가 전화로 서류 확인차 한번 들르라고 했고 감정평가 결과도 나왔으니 회의에 참석하면 좋겠다고 했으며 나는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탔다. 창밖으로 도시가 지나갔다. 오래된 건물들이 보였고 재개발 예정 현수막이 걸린 단지가 보였으며 곧 사라질 풍경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가 평생 살았던 집도 저렇게 사라질 것이고 추억도 함께 지워질 것이며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것이었다. 택시가 멈춰섰다. 요금을 내고 내렸으며 산청 재개발조합 간판이 보이는 건물 앞에 섰다. 2층이라고 명함에 적혀 있었고 계단을 올라가며 복도 소음이 들렸으며 사람들이 서류를 들고 대화하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려던 순간 멈췄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고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으며 안으로 들어서자 장모가 앉아 있었다. 아내도 있었다. 처남도 있었고 셋 다 테이블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으며 조합 직원과 대화하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장모가 고개를 들었고 표정은 태연했으며 민호야 하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테이블로 걸어갔다. 조합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인사했고 9-41번지 건물주 가족분들이시냐고 물었으며 회의 시작하겠다며 자리를 권했다. 나는 의자에 앉았고 아내 옆이었으며 아내는 나를 보지 않고 서류만 내려다봤다. 직원이 서류를 펼쳤다. 감정평가 결과서였고 표지엔 9-41번지 다세대 주택이라고 적혀 있었으며 페이지를 넘기자 상세 내역이 나왔다. 토지평가액, 건물평가액, 주변 시세, 개발 예정 단지, 조감도까지 인쇄되어 있었다. 그리고 연락처란이 보였다. 소유자 이름 옆에 연락처가 적혀 있었는데 배우자 연락처란에 김서연, 아내 이름이 적혀 있었고 아내 핸드폰 번호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는 서류를 가리키며 물었다. 왜 배우자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냐고, 누가 기입했냐고, 언제 한 거냐고 물었다. 직원은 서류철을 뒤적이며 확인했고 일주일 전에 그분이 먼저 방문하셔서 가족 대표로 기입하셨다고 문제가 되냐고 물었다. 일주일 전 내가 병원에 있을 때였다. 혼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을 때였고 아버지 옆에서 밤을 새울 때였으며 그때 그들은 여기 와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다. 장모가 말했다. 같은 가족인데 뭐 어떠냐고, 어차피 민호도 바쁘니까 대신 정리한 거라고,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처남도 거들었는데 형도 바쁘고 힘드니까 엄마가 좀 도와준 거라고,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웃으며 말했다. 나는 천천히 물었다. 아버지 명의 건물인데 왜 제 허락 없이 연락처를 바꿨냐고, 가족 대표가 무슨 의미냐고, 누가 그럴 권한을 줬냐고 물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고 테이블 아래 주먹을 쥐었으며 숨을 고르려 애썼다. 장모는 한숨을 쉬었다. 민호가 왜 이러냐고, 어차피 그 돈으로 다 같이 사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우리가 남이냐고 물었다. 아내는 여전히 나를 보지 않았고 손으로 서류 모서리를 만지작거렸으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조합 직원이 회의를 진행하겠다며 말했다. 감정평가 결과 9-41번지 건물의 보상액은 약 58억 2천만 원으로 확정됐다고, 전체 재개발 사업 규모는 약 680억 원이고 이 단지에서 가장 큰 필지 중 하나라고, 재개발 사업 진행되면 1년 내로 보상금 지급될 예정이라고, 세부 절차는 추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58억 2천만 원. 그 숫자가 회의실에 울렸다. 장모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고 처남은 휴대폰 계산기를 꺼냈으며 아내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다. 장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세금 빼도 50억은 남겠냐고, 증여세는 어떻게 되냐고, 미리 준비할 게 있냐고 물었다. 직원은 증여세율표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고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다고, 절세 방법도 있다고, 세무사 상담 받으면 좋겠다고 했다. 50억? 세금, 증여세, 절세, 단어들이 공중에 떠다녔다. 아버지는 아직 의식도 없는데
그들은 벌써 돈을 나누고 있었고 세금을 계산하고 있었으며 절세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 50억이 제 아버지의 피값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장모가 나를 받고 처남은 계산기를 내려놓았으며 아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조합 직원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했고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으며 밖에서 복도 소음만 들렸다. 장모가 입을 열었다. 무슨 말이냐고, 피값이 무슨 피값이냐고, 그냥 보상금이지 왜 그런 말을 하냐고 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으며 처남을 힐끗 보며 눈빛을 주고받았다. 나는 대답했다.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모은 건물이라고, 지금 의식 없이 누워 계시다고,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그 앞에서 세금 계산하는 게 피값 아니냐고 말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고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으며 주먹을 쥔 손에 땀이 났다. 처남이 끼어들었다. 형이 너무 감정적이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어차피 세금은 내야 하는 거니까 미리 알아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했다. 말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고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으며 마치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했다. 장모도 거들었다. 맞다고 했고, 민호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우리가 남처럼 구냐고, 그동안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러냐고 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고 다른 테이블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으며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해준 것. 그 말이 귀에 꽂혔다. 나는 물었다. 뭘 해주셨냐고, 아버지 쓰러진 날 공항에서 비행기 탄 게 해준 거냐고, 50만 원 송금한 게 해준 거냐고, SNS에 해시태그 달고 웃은 게 해준 거냐고 하나하나 따지듯 물었다. 장모 얼굴이 굳었다. 처남은 뭐라 대꾸하려다 입을 다물었고 아내가 처음으로 나를 봤으며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 말했다.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혼자 있었다고, 아무도 문병 안 왔다고, 전화 한 통 제대로 없었다고, 카드 한도 다 찼다고, 회사는 무급휴가 들어갔다고 하나하나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고 감정이 터질 것 같았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조합 직원이 끼어들었다. 죄송하지만 확인할 게 있다며 소유자 명의 변경은 불가하다고, 상속 절차도 안 끝났기 때문에 현재 명의자는 김영수님 그대로라고, 보상금 수령권자도 명의자 본인이거나 법정 상속인만 가능하다고, 배우자나 며느리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고 말했다. 장모와 아내 표정이 변했다. 처남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고 직원은 천천히 설명했다. 지금 상태로는 김영수님이 직접 나오셔야 하고 만약 의식이 없으시면 성년후견인 선임 받아야 하며 그 절차는 법원을 통해야 한다고, 시간이 걸린다고,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소요된다고 말했다. 나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배우자 연락처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건 무효라고, 아버지 허락 없이 작성된 거라고, 가족 대표라는 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정하겠다고, 본인 연락처로 바꾸겠다고, 죄송하다고 했다. 장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호가 왜 이러냐고,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냐고,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회의 참석자들이 쳐다봤고 복도에서 고개를 들이미는 사람도 있었으며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테이블에 손을 짚고 일어서며 말했다. 이제 그만 계산하세요. 짧은 문장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고 회의실 전체에 울렸으며 장모는 입을 다물었다. 가족은 숫자가 아닙니다. 장모는 가방을 집어들었고
처남은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으며 아내는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셋 다 회의실을 나가려 했고 문 앞에서 장모가 돌아서며 말했다. 우리가 너 위해 준 게 얼만데 이러냐고 배은망덕하다고 후회할 거라고 했다.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말했고 목소리는 떨렸으며 얼굴은 붉어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버지께서 깨어나시면 직접 나오실 겁니다. 한 박자 쉬고 말했다. 그게 진짜 주인입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다. 복도로 나가는 발소리가 들렸고 장모 목소리가 멀어졌으며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다. 회의실엔 나와 조합 직원만 남았고 에어컨 소리만 들렸으며 테이블 위엔 서류가 펼쳐져 있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냐고 물 한 잔 드릴까요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고 손이 떨려서 주머니에 넣었으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다. 성년후견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냐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냐고, 필요한 서류는 뭐냐고, 병원 진단서도 필요하냐고 하나하나 물었다.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했고 메모지를 꺼내 적어줬으며 법원 홈페이지 주소도 알려줬다. 나는 모든 걸 적어두었다. 휴대폰 메모장에 하나하나 입력했고 직원이 준 서류도 챙겼으며 명함도 다시 받았다.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는 여전히 시끄러웠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으며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계단을 내려가며 손잡이를 잡았는데 손에 힘이 없었고 다리도 후들거렸으며 천천히 한 계단씩 내려갔다. 밖으로 나왔다. 하늘은 흐렸고 비가 올 것 같았으며 바람이 차갑게 불고 있었다. 손엔 서류가 쥐어져 있었고 9-41번지 감정평가서였으며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다. 58억 2천만 원. 그 숫자가 다시 보였다.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서류 위로 빗방울이 맺혔으며 글자가 번지기 시작했다. 나는 서류를 가슴에 품었고 젖지 않게 보호했으며 걷기 시작했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냥 걷고 싶었고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으며 빗속을 걸으며 천천히 숨을 쉬었다. 처음으로 깨달았다. 나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되고 싶었고 계산식이 아니라 가족이 되고 싶었으며 ATM이 아니라 아들이 되고 싶었다는 것을 말이다. 아버지 대신 내가 서기로 한 이유가 분명해졌다. 그들은 돈을 받지만 나는 사람을 받고 그들은 숫자를 계산했지만 나는 존엄을 지키려 했으며 그 차이가 오늘 완전히 드러났다. 비가 더 세게 내렸다. 옷이 젖었고 서류가 젖었으며 구두에 물이 고였지만 멈추지 않았다. 병원으로 가는 길이었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길이었으며 내가 서야 할 자리로 가는 길이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조합회의 이후 한 달이 지났고 의식은 끝내 돌아오지 않으셨으며 어느 새벽 조용히 가셨다. 심전도 기계의 삐소리가 길게 이어졌고 간호사들이 달려왔으며 나는 유리창 너머에서 그 모습을 봤다. 장례는 조용했다. 병원 장례식장이었고 문상객은 많지 않았다. 아내와 장모, 처남도 왔지만 인사 한마디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서로 말도 없었으며 식장 안엔 냉기가 돌았다. 회사 동료 몇 명이 왔고 아버지 친구분들이 오셨으며 나는 조문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향 냄새 사이로 장모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내용은 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존재가 멀게 느껴졌다. 3일장이 끝났다. 장지로 가는 길은 멀었고 연구차 안에서 창밖을 봤으며 도시가 지나가고 산이 보였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이 불었으며 아버지를 모시고 마지막 길을 갔다.
빈소를 정리하며 유품을 챙겼다. 낡은 시계가 있었고 안경이 있었으며 지갑 안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와 어린 내가 찍힌 사진이었고 색이 발에 있었으며 모서리가 해져 있었다.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재개발조합 김태수의 명함이었고 구겨져 있었으며 뒷면엔 여전히 빠른 결정이 유리함이라는 글씨가 남아 있었다. 그 글씨를 보며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다. 58억 원, 680억 원, 50만 원, 42초. 숫자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전화 통화, SNS 사진, 조합 회의실, 장모의 목소리, 처남의 계산기, 아내의 침묵. 모든 것이 숫자였고 계산이었으며 이익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숫자가 아니었다. 평생 일하셨고 집을 지키셨으며 나를 키우셨다. 그 모든 게 돈으로 환산되는 순간 아버지는 사라졌고 숫자만 남았으며 사람은 지워졌다. 집으로 돌아왔다. 핸드폰엔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다. 장모였고 처남이었으며 조합 직원도 있었다. 문자도 와 있었고 보상금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 법정 상속인 확정됐냐고, 서류 준비는 했냐고 물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핸드폰을 서랍에 넣었고 소리를 꺼버렸으며 보지 않았다. 아버지 책상으로 갔다. 서랍을 열었고 조합 서류가 있었으며 감정평가서가 있었다. 58억 2천만 원이라고 적힌 서류였고 아버지 이름이 선명했으며 도장이 찍혀 있었다. 서류를 천천히 읽었다. 토지 면적, 건물 구조, 평가 기준, 보상 방식, 절차 안내. 모든 게 상세히 적혀 있었고 숫자로 가득했으며 법률 용어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어디에도 아버지는 없었다. 이름만 있을 뿐 사람은 없었고 삶은 없었으며 추억도 없었다. 그저 토지와 건물, 평수와 금액만 있었다. 서류를 봉투에 넣었다.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고 닫았으며 등을 돌렸다. 병원 앞으로 갔다. 습관처럼 갔고 이유는 몰랐으며 그냥 가고 싶었다. 자판기 앞에 섰고 커피를 뽑았으며 벤치에 앉았다. 병원 입구가 보였다.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고 환자복 입은 사람이 산책하고 있었으며 보호자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다. 모두 살아 있었고 움직이고 있었으며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다.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나왔고 흐르는 대로 뒀으며 닦지 않았다. 처음 우는 것 같았고 소리 없이 울었으며 어깨가 떨렸다. 아버지, 소리내어 불렀다. 이제는 제가 제 길을 가겠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커피가 식었고 눈물이 마르기 시작했으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날 밤 결심했다. 보상금을 받더라도 쓰지 않기로 했고 아버지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했으며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병원비 없는 환자를 돕고 아버지가 하고 싶었을 일을 하기로 했다. 장모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보상금 절차는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각자 살자고 썼다. 전송 버튼을 눌렀고 답장은 기다리지 않았으며 핸드폰을 꺼버렸다.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상속 절차 안내였고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으며 나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보상금은 법적 절차대로 받기로 했고 일부는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재단 설립에 쓰기로 했으며 내 몫은 최소한만 남기기로 했다. 처가에서는 소송을 제기했다. 며느리로서 권리가 있다고 했고 보상금 일부를 요구했으며 변호사를 통해 통보가 왔다. 나는 응하지 않았고 법정에서 만나자고 했으며 결과는 기다리기로 했다. 비가 그쳤다. 오랜만에 맑은 날이었고
새벽 햇살이 병원 유리창에 비쳤으며 나는 다시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결국 돈은 사람을 드러내는 거였구나. 혼잣말이었다. 아버지가 쓰러진 날 그들은 공항에 있었고 내가 병원에 있을 때 그들은 조합에 있었으며 내가 올 때 그들은 계산하고 있었다. 돈 앞에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났고 가족이라는 이름이 벗겨졌으며 진짜 얼굴이 보였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지켰고 존엄을 지켰으며 사람으로 남았다. 숫자에 휘둘리지 않았고 계산에 빠지지 않았으며 끝까지 아들로 남았다. 해가 떠올랐다. 도시가 밝아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으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나도 일어섰고 커피 컵을 버렸으며 걷기 시작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았다. 재단 설립, 법정 절차, 새로운 시작. 하지만 두렵지 않았고 혼자지만 괜찮았으며 이제 내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건 돈이 아니었다. 평생 일하는 모습이었고 묵묵히 지키는 모습이었으며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다. 그것이 진짜 유산이었고 내가 물려받은 것이었으며 앞으로 살아갈 방식이었다. 병원 입구를 지나며 돌아봤다. 중환자실 창문이 보였고 아버지가 누워 계셨던 곳이었으며 내가 밤을 새웠던 곳이었다. 이제 돌아오지 않을 곳이었고 추억으로 남을 곳이었으며 마음속에 간직할 곳이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고맙다고, 잘 가시라고, 제가 잘 살겠다고 말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전했고 바람이 불었으며 나뭇잎이 흔들렸다. 걸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선선했으며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있었고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으며 모든 것이 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었다. 아버지를 기억하는 마음이었고 존엄을 지키려는 마음이었으며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었다. 그날 모두가 돈을 말할 때 나는 사람을 생각했다. 아버지는 숫자가 아니었고 58억은 가치가 아니었으며 가족은 계산이 아니었다. 그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나였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증명하며 살아갈 것이다.